함돈균의 사유하는 책. 수요일 한석준의 문화시대, 오늘은 일상의 사유를 더하는 책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사유의 즐거움을 나눠주실 함돈균 문학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이제 네. 앞으로 3주에 한 번씩 계속해서 이 코너를 만나게 될 텐데, 이 코너를 통해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첫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제 문학평론가 함돈균입니다. 제가 주로 그 문단을 중심으로 한참을 활동을 하고 그래서, 근데 요즘은 또 문학평론이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보지도 않기 때문에, 제가 해온 활동에 비해 가지고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아니,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셀프 디스를 하고 시작하시니까.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제가 읽어온 어떤 책들이나 이런 세계들을 좀 널리 알리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그동안에 쓰셨던 평론이나 책이나 뭐 많은 것들, 많은 그 컨텐츠 가운데, 그래도 함돈균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조금이라도 알렸다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저희가 뭘로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이제 문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쓴 문학 평론집도 있는데, 그런 평론집은 이제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뭐 사랑은 잠들지 못한다, 뭐 이런 어떤 책들도 있고, 얼굴 없는 노래 이런 책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이제 문학 평론을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평론가가 가지고 있는 이제 갈증 중에 하나가 독자가 없는 글을 쓴다라고 하는 그런 갈증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독자와 직접 좀 만나는 글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문학의 영역을 좀 넓혀서 일상의 어떤 그 경험들에 대한 철학적 탐구 이런 걸 하는 글들을 이제 써왔고, 그래서 사물의 철학이라는 책이 이제 많이 알려졌습니다. 예. 네. 사물의 철학은 저도 봤습니다. 네. 그 책은 좀 많이 팔리지 않았나요? 예, 그 책은 좀 팔렸습니다. 그죠? 네. 좀 팔렸다의 기준은 몇 분가요? 뭐 부스를 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왜요? 말할 수 있지, 왜요? 이게 뭐 한강 소설처럼 팔릴 수는 없고요. 네. 아니, 그거는 뭐 너무 욕심내시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문학 책이 팔리는 것 안에서는 그러니까요. 많이 알려지고 좀 독자층이 넓은 책입니다. 그 책은. 저희가 지금 오픈 채팅방에 사물의 철학하고 사랑은 잠들지 못한다 책 표지를 올렸는데, 이 표지 딱 보시면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 사물의 철학 저 표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문학, 철학, 인문, 고전 뭐 두루두루 아주 능통한 분이고, 이런 이 능통한 여러 가지 분야의 어떤 지식들, 경험들 이런 것들과 문학에 나오는 내용들을 엮어서 새로운 재밌는 이야기를 풀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문학 평론가의 역할이 예전보다 좀 줄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전에는 왜 문학평론이 중요했고 지금은 왜 덜 중요한가요? 예, 덜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새로운 이제 미디어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책을 소개한다라든가 문학을 소개해주는 어떻게 저희 관점에서 보면 이제 비평을 하고 해석을 한다라기보다는 그 정보를 알기 쉽게 요약해주는 그런 어떤 이제 방송이라든가 매체들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게다가 또 이제 사람들이 깊이 있게 어떤 사유하는, 이 코너가 이제 사유하는 책인데, 사유하는 걸 힘들어하고 사유하는 걸 회피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회피한다. 예. 그래서 사유라고 하는 건 이제 자기가 스스로 따져보는 건데, 따져보는 일들을 사람들이 힘들어하다 보니까 요약형 책 소개들도 많고. 요약형 진짜 많아요. 영상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평가의 역할들이 많이 줄었고, 비평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실효성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 지금은. 그렇지만 그 역할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뭐 그렇지만 이제 비평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은 이건 문학 작품이 가지고 있는, 넓게 얘기하면 예술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에서 비롯되는데, 책이라고 하는 것들도 정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딱 그것을 요약해가지고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책들, 글이 있는가 하면 해석을 필요로 하는 그런 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글들이라고 하는 건 어떤 내용만 딱 그냥 섭취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되지만,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 표면의 이야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이면의 다른 이야기를 거느리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숨겨져 있는 얘기를 펼쳐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이런 어떤 문학 창작의 과정을 잘 모르는 독자들은 책이 작가에게 쓰여지면은 작품이 완성됐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같은 비평가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은 전반전만 끝난 거예요. 창작이라고 하는 건. 그다음에 창작이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비평가의 역할이 있어요. 그때부터 다시 비평가의 역할이 해가지고 작가가 쓴 작품을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작품의 의미가 거기서 드러나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고전이라고 불리는 그런 문학 작품들이 제가 오랫동안 이제 그리스 고전 비극 같은 걸 강의해 왔는데 이런 게 이제 기원전 5세기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쓰여진 그런 작품이지만 네. 작품은 기원전 5세기에 쓰여졌지만 2,500년 동안 그 이후에 해석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 작품의 의미가 풍성해지면서 작품이 다시 쓰여진다고 볼 수 있어요. 의미가.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비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2,500년 동안에 그걸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이게 처음 쓰여졌을 때는 잘 몰랐던 지금 현 시대의 네. 어떤 정서나 이런 것들과도 결합이 되는 측면이 있겠군요. 네. 보통 이제 클래식이라고 보여지는 고전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되는 것들은 작품이 쓰여진 시대의 어떤 소재나 대상을 다루기 때문에 그 시대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이후의 시간에도 어떻게 보면 미래의 시간을 열어 나가는 그때 그 작품이 쓰여짐으로써 미래의 시간을 그런 사유를 통해 가지고 작품을 통해서 열어나가는 그런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하고도 그것이 완전히 그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고리들이 있는 게 그런 이제 문학 작품이고 그러나 그것은 해석되지 않으면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좀 훈련이 필요한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봐서 바로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이 쓰여진 맥락도 중요하고 맥락이라고 하는 건 그 작품이 쓰여진 시대적인 맥락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작가가 어떤 작품을 쓸 때는 그 작가가 또 다른 작가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 작품을 쓰기도 해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함께 쓰는군요. 시대와 함께 쓰고 여러 작가들과 함께 쓰고 어떤 철학자 그 데리다라고 하는 그 현대 철학자는 작품 안에는 그 작가들의 귀신들이 함께 공동 창작을 한다는 말까지 썼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작품 예.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맥락 같은 것들을 이제 좀 알려드리고 특히 이제 인문책 같은 경우는 이제 문학 좀 확장시켜 얘기하면 철학책이라든가 인문학적 책들은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개념들은 그 훈련받지 않은 독자들이 바로 보고서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긴 좀 쉽지 않거든요. 그 개념들의 역사라든가 개념 하나하나가 세계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해석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비평가죠. 예. 그러니까 저는 좀 이제 좀 아쉬운 게 이 독자들이 책을 읽는다는 거 좁게 얘기하면 문학에 관련 책들이지만 특히 정보를 통해 가지고 바로 습득하는 그런 정보형 책이 아닌 해석을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인문적인 그런 책들 같은 경우는 좋은 해설이 아닌 해석 이것과 같이 보는 것과 아닌 것 사이에 정말 같은 책을 보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같은 텍스트에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책을 보는 것이 아니다. 네. 그 관점을 저희에게 이제 3주에 한 번씩 네, 느끼게 드리려고 해주시기 합니다. 바랍니다. 네. 저희 일단 코너 제목을 그래서 사유하는 책이라고 지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코너 제목 잘 졌네요. 우리 작가님이 아주 우리 저 함동균 평론가님의 어떤 스타일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사물의 철학을 보면요. 예. 이게 진짜 좀 재밌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깨는 면도 있었어요. 네. 이걸 보고 그 생각을 한다고? 네. 뭐 이런 것도 좀 있었거든요. 네. 뭐 이렇게 평론가님은 뭐 보기만 하면 이런 생각을 계속 하십니까? 아니죠. 보기만 하고 하는 건 아니고 네. 평소에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의식이 어떤 사물과 만났을 때 사유가 이제 촉발된다고 볼 수도 있고. 문제의식이. 예. 그러면 그 사물이 어떻게 보면 방아쇠 역할을 하는 거군요. 예, 트리거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사유라고 하는 건 촉발된 어떤 그 사고의 단상만을 통해서 네. 어떤 깜짝 놀랄 만한 생각을 머릿속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유는 계속 따져 물어야 되고 그런 사유가 또 어떤 그 삶이 가지고 있는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의미 있는 사유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의미 없는 사유를 하는 것은 공상이 불가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의미 있는 사유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도 이제 필요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사물의 철학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제가 이 책을 썼을 때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네. 이제 그 당시에 이게 2013년도에 책이 나왔는데 바로 그 시점이 우리나라가 그 당시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래가지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런 큰 어떤 그 정치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사회가 굉장히 분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와 서로가 자기의 생각들 같은 것들에 대해서 대립하고 경청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게 있다가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또 뭐 남자와 여자, 또 어떤 지역과 지역, 세대와 세대가 나눠지다 보니까 어떤
공통의 인간 경험을 가지고 한 테이블에서 네. 같이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재와 대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지식 없이도 인간 경험의 보편성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 사유의 거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 속에서 제가 이 사물의 철학이라고 하는 이런 글쓰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루고 있는 것이 뭐 컵, 마이크, 뭐 텔레비전, 정말 뭐 빨대,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저런 것들 어떻게 사유의 대상이 돼?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물건들이 거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이 네. 누구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고 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유라고 하는 것이 먼 곳에 있거나 대학 나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칸트나 헤겔이나 이런 철학자의 책을 읽을 때만 인간이 사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서 있는 자리, 자기 삶의 일상적 경험을 찬찬히 따져보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수준 높은 어떤 생각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는 생각 속에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사유의 훈련을 그냥 사유 책을 읽고선 이걸 생각해야 되고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하니까 네. 그 단계를 좀 낮춰주신 거군요. 그렇죠. 네. 주변에 있는 사물을 보고도 한번 생각해봐라. 네. 얼마나 다양한 재밌는 생각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지.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덕분에 그렇게 됐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예, 많이 들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방법론이라고 하는 게 저도 아까 그 어떤 작가라고 하는 건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귀신들의 작가 귀신들하고 함께 쓴다는 것처럼 네. 이런 어떤 저희 어떤 이런 방법론들도 보면은 철학을 하시는 어떤 그 유명한 철학자들 중에서 이런 영감을 저한테 이렇게 주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있겠죠, 예를 있겠죠. 들면 뭐 네. 하이데거 같은 이런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도 사이즈는 그분이 굉장히 큰 철학자지만 그 사람이 철학을 하는 방법을 보면 일상적인 방식을 통해 가지고 언어를 통해 철학을 하고 또 그 사람이 그 도구를 중심으로 철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사이트 같은 것들이 저에게 영향을 이제 미쳐서 이런 어떤 방법론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좀 구체적이고 우리 시대의 맥락에 맞게끔 좀 쉽게 이렇게 좀 해보는 저에게도 어떤 맥락이 있는 거죠. 저희 선배들이.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함돈균 평론가께서는 평론가 단계를 조금 넘어가셔서 경계를 넘어가셔서 철학자 쪽으로 좀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 평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조금 그 편견이나 네. 이 부분을 잘 모르셔서 좀 그런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평론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평론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기 얘기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작품을 통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평론가가 가지고 있는 이 원칙이에요. 예. 예. 근데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이야기한다고 할 때 그게 이제 작품이 될 수도 있고 시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예술 작품이 될 수도 있죠. 다양한 경로가 있죠. 근데 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을 또 날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보는 어떤 그 사고의 안경, 프레임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비평가들의 어떤 도구들이 있거든요. 사유의 도구들이. 네네. 근데 이 사유의 도구들이 대부분 이 철학적인 훈련, 철학적 개념을 통해 가지고 이 사유의 도구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독자에게 알려준다는 어떤 그런 측면에 포커스를 맞추면 비평가지만 이 비평가가 어떤 사물을 해석하고 작품을 해석할 때 자기의 해석의 그 방식에는 이 철학적인 도구들을 가지고 해석하기 때문에 스스로 또 어떤 철학적 훈련이 아주 많이 돼 있는 사람이고 그렇군요. 예, 또 비평가들마다 좀 특성이 있는데 좀 쉽게 리뷰를 해주는 그런 비평가가 있는가 하면은 비평가가 자체가 스스로의 어떤 야심을 가지고 철학적 사유 같은 것들을 좀 더 자기 방식으로 이렇게 넓히려고 하는 그런 어떤 비평적 야심을 가지고 있는 비평가들도 있거든요. 한국에는 이제 그런 형태의 비평가들이 많지 않지만 유럽의 유명한 철학자들은 사실 대부분 비평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함동균님은 지금 그 길을 가시는 거군요. 예, 저는 이제 그 비평을 하게 되면서 그런 형태의 포지션을 갖기 때문에 좀 그 독자와 직접 접촉을 하면서 독자에게 쉽게 설명해주는 그런 비평을 좀 해왔다기보다는 좀 어떤 그 사유의 어떤 그런 프레임 같은 것들을 좀 제안해서 오히려 비평가들에게 도움을 주는 비평가, 또 철학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철학자, 네. 작가들에게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작가의 그런 포지션을 제가 가지고 있던 게 이제 저였거든요. 예.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기대를 해주세요. 그 함동균 평론가님과의 얘기는 대체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떤 책의 내용에 국한되지 않고 그 책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뭐랄까 수다의 어떤 그 저기 씨앗 같은 거고 네. 거기서 이제 저하고 이 평론가님이 어떤 수다를 펼쳐나갈지 여러분들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책이 황현산 선생의 밤이 선생이다입니다. 네. 왜 이 책을 골라주셨죠?
예, 이 황현사 선생님은 좀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제 분인데 가장 절정의 활동을 하시던 와중에 갑자기 그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돌아가신 날짜가 좀 너무 기억에 남는 숫자여서 2018년 8월 8일 888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날짜를 참 기억을 하는데 제가 이제 황현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일간 그 신문사에서 이 황 선생님에 대한 회고를 하는 그런 이제 네. 그 뭐라고 할까요? 추모형 그런 어떤 글을 청탁받아서 글을 쓰면서 이분에게 뭐라고 이제 이분을 평했냐면 현대 한국어 문장으로 쓰인 가장 사력 있고 아름다운 문장을 쓰는 작가다. 단순히 평론가를 넘어서 작가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고려대 불문과에서 오랫동안 교수를 하셨는데 이분은 사실은 대중적으로 이분이 확 알려진 건 굉장히 나이가 드신 다음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한 10년 동안에 활동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데 그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만든 책이 이 밤이 선생이단데 네. 사실은 이 일반 그 시민 독자들 이전에 그 문학을 창작하는 작가들 있잖아요. 네. 시인과 소설가들 그다음에 비평가들에게는 최고의 그러니까 작가들의 스승, 작가들의 작가 이렇게 이제 불리는 유럽에서 보면 뭐 보레스 같은 이런 어떤 작가들이 네네네. 뭐 작가들의 작가다 혹은 뭐 블랑쇼 같은 이런 어떤 프랑스의 작가가 뭐 철학자들의 친구다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황현 선생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그 작가들 이제 문학 창작을 하는 작가들 시소설을 창작하는 작가들과 비평가들이 만나면 이 시인과 소설가들이 이 비평가를 약간 좀 쪼크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시도 못 쓰고 소설도 못 쓰면서 이렇게 말이 많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써야 활동하는 사람들 아니야. 네, 뭐 그렇죠. 이런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때 비평가가 하는 어떤 얘기 중에서 그것도 네. 굉장히 모든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자부심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 중에 아니, 당신은 자기가 쓴 시와 소설도 무슨 내용인지 몰라가지고 내가 해석해줘야 알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비평가가 있는데 그런 비평가군에 들 수 있는 분의 가장 어떤 높은 반열에 있는 분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 분이 불문학자였고 그다음에 전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라고 불려지는 것이 프랑스 상징주의와 초현실주의 문학이라고 하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그게 뭔지는 잘 우리가 모르는 네네. 그런 하여튼 예술사적으로는 엄청난 영향을 미친 그 현대 예술의 중요한 그 사조가 있는데 프랑스 사람들도 자기 시들을 읽으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시들이에요 이게. 이해하지 못하라고 쓴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또 이유가 있기도 한데 예. 그런 시들만 번역해오고 그런 시들만 해설을 해오신 분이었어요 이분이. 근데 그런 해석을 해오시면서도 또 너무나 그 아름답고 사려 깊은 문장을 통해서 비평을 하셨기 때문에 작가들의 정말 위대한 스승으로 불리셨던 분이었는데 그 분이 대중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으시고 그다음에 책도 많이 내시지 않으셨어요 이분은. 근데 비평집도 몇 권 안 돼요 이분의 활동에 비해서. 글은 많이 쓰셨지만 책으로 몇 권 묵지는 않으셨는데 학교를 이제 퇴직하신 쯤 이제 무렵부터 신문의 어떤 그 칼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시면서 네. 그걸 묶어가지고 낸 책이 이 밤이 선생이다예요. 그러니까 이 밤이 선생이다라고 하는 이 책은 문학 일반에 대한 좀 어려운 얘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날의 일상적 삶, 말하자면 제가 이 사물의 철학이라는 것을 대상으로 쓴 것처럼 우리가 경험한 어떤 뭐 초등학교 얘기도 있고 자기가 살던 고향의 얘기도 있고 뭐 김연아가 무슨 뭐 금메달을 땄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봐야 되냐 그런 얘기도 있고 모든 사람이 일상적으로 나날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소소한 얘기들을 그러나 문학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이런 이 나날의 삶을 어떻게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충격적인 책이에요 이게. 정말 이 칼럼이. 그리고 이 칼럼이 신문의 칼럼이지만 너무나 그 정말 유려한 문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감히 이분을 이제 평하면서 현대 한국어 문장으로 쓰여진 가장 아름답고 사려 깊은 문장을 쓰는 작가다라고 하는 그 글들이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알려진 첫 번째 책입니다. 가을 흔적님이 한국의 보르헤스가 황현산 선생님이신가 봅니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네요 하셨어요. 예, 어떤 부분에서는 이분이 다루고 있는 텍스트가 어렵기 때문에 그 텍스트를 다루는 어떤 작품 해석이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또 쉽게 풀어서 글을 쓰는 어떤 그런 영역들도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스타일의 글을 쓰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리사가 음식을 만들 때 뭐 그 미슐랭 그런 요리사가
그런 어떤 굉장히 파인다이닝을 할 수도 있지만 짜장면을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쵸. 이 밤이 선생이다는 미슐랭 요리사가 짜장면을 만드셨다고 보면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럼 그나마 좀 보기 편한 책입니까? 편하다기보다는 어떤 굉장히 큰 감동을 받게 되죠. 그래요. 예,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볼 때 그게 시든 소설이든 에세이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낱낱하게 전부 다 100%다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경험과 또 관심의 어떤 수준에 따라 가지고 그 사이클이 이제 맞는 지점을 우리가 가져가는 것인데 그 맞는 지점을 상대적으로 많이 가져가실 수 있고 또 실제로 이 책에 의해 가지고 국민 작가가 되셨어요. 이 책이 2013년에 나올 때 네. 그 어떤 그 남성 잡지에서 그 잡지는 매년 올해의 남자를 뽑거든요. 네. 그래서 한 10명 정도를 뽑는데 그 해에 그 조용필의 그 바운스라는 노래가 나왔었고. 아, 네, 그때군요. 또, 엑소가 또 많이 활동을 할 때였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뽑으면서 문학평론가인 황현선 선생님을 그 해의 남자로 10명 중에 뽑을 정도로 우와. 이게 그 패션 잡지에서 관심을 가질 정도로 대단한 이슈가 됐던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돌아가셨지만 이 책에서 쓰여진 어떤 그런 어떤 생각들이나 사유들 뭐 이런 것들 이 문장들은 정말 그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되고 시민들에게 충분히 추천해 드릴 수도 있고 이 책을 아는 분들이 이미 너무 많습니다. 네. 자, 이 유명한 책 밤이 선생이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밤이 선생이다라는 제목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건 이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학적 어떤 관점 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세계관 이런 것하고 이제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맺는데 네. 일단 이 책의 그 제목이 밤이 선생이다라고 할 때 이 문장이 굉장히 좀 화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어 문장을 읽을 때 보면은 그 주어를 쓸 때 밤은 선생이다. 보통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은근히가로 얘기한다면 예, 그럴 수 보통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한석주는 아나운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통 편한데 굳이 밤은 선생이다가 아니라 밤이 선생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니까 이 은과 이 사이의 차이가 뭐냐. 근데 문학이라고 하는 건 이 은과 이 사이에 그것이 문법적으로는 비슷해 보일지라도 뉘앙스의 차이가 굉장히 미묘한 게 있고 다르죠. 예, 이 미묘한 뉘앙스가 사실은 큰 세계관의 차이를 보여준다라는 하는 것까지 이게 탐구하고 거기다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제 문학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밤은 선생이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밤은 선생이다. 이게 밤을 선생이라고 얘기한 것 자체도 좀 쉽지 않은 생각인데 밤은 선생이다라고 할 때 그 은을 붙이게 되면 그 굉장히 밤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얘기하는 거죠. 네. 이것은 마이크다. 네. 예, 근데 이것이 마이크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여러 마이크가 있지만 이것이 진짜 마이크야.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그런 강조의 포인트가 있고 정의의 의미이기도 하고 수준을 나누는 것 그렇죠. 같기도 하고 다른 것들을 살짝 까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네.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맥락이 있는 말이고 밤이라고 하는 말이 이 밤이라는 말은 그 이항 대립을 가지고 있는 말이잖아요. 네. 밤 반대편에 낮이 낮이 있기 있죠. 때문에 네. 밤이 선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밤이 선생이다라는 말 속에는 낮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밤이 선생이다라고 얘기할 때 선생이라는 건 뭔가 리스펙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밤은 선생인데 이 낮이 사실은 선생이 아닌 면이 있어. 그러니까 이 낮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이 풍부함, 잠재성을 얘기하는 게 이분의 어떤 생각이고 이거를 이분은 시라고 생각했어요. 그 시라고 생각한 이 문학적 관점을 일상적 삶 속에서 관찰을 하면서 오히려 이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밤이 선생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반대편에 있는 낮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문제의식, 낮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좀 문제점이라고 할까, 허약한 면이라든가 약점 같은 것들을 탐구함으로써 반대편에 있는 밤이 가지고 있는 풍부함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 이 얘기하고 있는 많은 어떤 그 이야기들이 이 시대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지나쳐 가고 있는 것들을 굉장히 상투적으로 그냥 지나가는데 굉장히 예민한 이런 문학적 시선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다. 그걸 통해서 이것 이면에 우리가 어떤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성찰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이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좀 감수성이 우리에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들로 이 책이 쓰여졌다고 보면 좋을 수 있습니다. 보틀마을님께서 와 함동균 평론가님 환영합니다. 평론가의 시선을 같이 공유할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우, 죄송합니다. 9698님이 함동균 평론가님 말씀 들으니 똑똑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오늘 새로운 코너 들어보는데 좋네요. 건우님이 제가 아는 철학자는 저희 외할머니였어요. 이렇게 여러 의견들을 남겨주셨습니다. 밤이 선생이다. 여러분들에게 밤은 뭔지 혹은 여러분들에게 선생은 무언지 잠시 생각해 보시면서요. 음악 함께 하시죠. 첼로 가야금이었습니다. 사막의 밤 함께 들으셨어요. 8296님 쉽고 편하게 말씀해 주셔서 소중한 시간입니다. 밤은 선생이다. 이 철학적 의미가 좋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봐요. 이렇다니까요. 제목이 밤이 선생이다인데 지금 말씀하시면서 무의식적으로 밤은 선생이다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는 다르지만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은 밤은 선생이다죠. 그죠? 다릅니다. 으쓱으쓱님. 아, 밤이와 밤은 문학에 그런 섬세한 고려가 있군요. 언어가 점점 하나의 기술처럼 사용되는 시대에 문학을 가까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건 저도 약간의 나쁜 방면에 기여를 했네요. 제 책 제목이 대화의 기술이어가지고 이거 꼭 기술자처럼 써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예, 으쓱으쓱님의 표현도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자, 함돈균의 사유하는 책 코너 첫 번째 시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밤이 선생이다를 얘기를 하려면 왜 여러 선생 가운데 밤을 최고의 선생으로 꼽았는지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황현도 선생님도 이제 많은 문학 작품을 보시니까 이런 그 제목을 다실 때 여기 어떤 영향받은 게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책에 보면 그 파우스트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파우스트의 그 대사 중에서 낮에 잃은 것을 밤에 돌려다오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 문장을 아마 영감을 받으셔서 이걸 쓰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문학이 늘 관심을 갖는 건 사실은 이 밤이에요. 근데 이 밤이라고 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이 낮의 모습을 통해서 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추론해 보게 되죠. 근데 이 문학이 눈여겨보는 이 낮의 세계라고 하는 거는 일상적 삶이 이 규율을 이제 갖고 네. 체계를 갖고 제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예요. 사람들은 이런 일상을 이제 살고 이런 일상의 체계와 제도 속에 살기 위해서 사실 학교를 다니죠. 그리고 그 제도 속에서 잘 적응하고 그 잘 적응하라고 또 배우는 어떤 그런 학교 교육을 잘하는 사람들을 우등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좋은 대학 가는 것들이 대부분 뭐 이런 데 나온 사람들인데 네. 그게 이제 좋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일상적 삶의 어떤 체계, 규율, 배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습득하고 이제 몸 안에 장착하기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상적 삶의 체계를 우리가 습득한다라고 하는 건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는 페르소나를 쓴다는 것인데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이 가면이라는 뜻이잖아요. 원래. 네. 예. 그러니까 이 가면이라고 하는 것을 쓰기 위해서 이 내면에 억압하고 훼손돼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 훼손시켜야 하는 개인의 내면, 진실 또 억압 하고 싶은 것을 이제 못하는 게 되게 많죠. 또 일상적 삶이라고 하는 건 일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노동하는 세계라고 하는 거는 이 프로이드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내가 원하는 어떤 마음, 감각적인 욕구 같은 것들을 억압하고 현실 원칙에 자기를 끼워 맞추는 그런 세계인데 이게 자살에 가까운 고통을 느끼게 만든다고 정신분석이라는 학문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또 이제 게다가 그런 어떤 억압도 많은데다가 이 억압을 통해서 그 성공한 일상인, 성공한 사회인이 된다라고 할 때 그 성공한 사회인의 모습이 꼭 건강한 삶, 행복한 삶, 또 좋은 삶. 아니죠. 예, 저 사람이 또 훌륭한 사람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는 게 되게 많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날 그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열풍 같은 것들이 많이 부는 것도 이런 어떤 성공한 페르소나를 쓰기 위해서 자기를 훈련시키는 것인데 그게 보면 개인이 희생시켜야 하는 억압이 되게 많은 것이고 또 그런 자기 개발을 통해 가지고 성공한 사람을 사람들이 부러워하거나 또 부러움의 한 일종으로 질투하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을 또 존경하는 일은 또 많지도 않아요. 그런 거는 저런 페르소나를 쓰고 저런 어떤 그 성공의 사회적 위치에 가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어떤 그 진실을 또 이렇게 좀 왜곡하고 또 어떤 정의나 이런 부분들을 공적인 자리에서 훼손시키면서 저런 자리에 갔을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의구심도 갖기 때문에 그게 바로 문학이 얘기하는 그 낮의 세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구심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프랑스 그 혁명 이후에 그 문학에서는 그 낭만주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도래하는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성공한 어떤 일상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어떤 이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삶을 이렇게 전진시키고 기술도 발전시키고 도구도 만들고 과학혁명도 하지만 그런 형태로 훈련된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과연 행복한 모습이냐. 저게 진정한 어떤 진실한 어떤 삶의 모습이냐. 이런 거에 대한 많은 의문부호를 달면서 저 낮의 세계 이면에 있는 밤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문학은 옛날부터 생각해왔고 특히 현대 근대 이후에 소위 어떤 그 계몽주의, 요즘 계몽이라는 말이 또 유행하기도 하던, 밈이 되기도 하던데, 네. 계몽 이후에 어떤 그런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이성적인 질주,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이제 의문부호를 다는 것이 바로 이제 밤이거든요. 그래서 이 밤이 선생이다라고 하는 건 이런 문학적 훈련과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이 일상적 삶을 관찰하는 그런 방식으로 쓰여져 있는 그런 에세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게 그 지금 말씀하신 여러 문장들 가운데 그 저 파우스트에 나오는 얘기 또 그게 나중에 윤희상의 오페라 심청에도 나오고 근데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를 우리가 모르고 넘어갔을 때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황현선 선생님이고 그리고 접니다. 그리고 이제 함동균 선생님이고 네. 그래서 황현선 선생님이 요 내용을 쓴 그 챕터 자체가 낮에 잃은 것을 밤에 찾는다 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 한 문장의 어떤 역사적인 계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문학 작품이 서로 영향을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참 재밌네요. 네. 비평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해석을 하는 일종의 어떤 자기 훈련법, 그 방법론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게 이제 개념에 대해서 얘기해 주기도 하고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독자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떤 선배들이 어떤 이유에 의해 가지고 그 개념 안에는 어떤 세계를 담고 있거든요. 이 문장도 일종의 제가 볼 때는 문학적으로 예술적으로 진술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낮이라고 하는 말도 여기서는 하나의 메타포로서 어떤 세계를 담고 있는 개념이고 밤이라고 하는 것도 밤이라는 정보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세계를 거느리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이런 어떤 이제 개념의 맥락 같은 것들을 짚어주고 열어주는 게 이제 비평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고 책을 보는 것과 아닌 것 사이에는 완전히 딴 책을 보는 것이다. 자, 그럼 그런 의미에서 개념 한번 또 얘기해 봅시다. 황현산 선생님에게 밤은 무엇인가요? 황현 선생님의 밤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 내용이 황현 선생님의 내용이군요. 결국 저는 이것도 이제 함동균 평론가님의 새로운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해석이기도 하지만 네네네. 문학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낮과 밤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공유의 계보 속에서 황현 선생님과 저도 연대를 하고 서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설명해 주셔서 그 일반적인 어떤 그 문학 평론을 하는 사람들의 밤과 낮에 대한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황현 선생님도 똑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개념의 세계들이 있는데 특히 이런 낮과 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대립 속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가의 계보들이 말하자면 황현 선생님이 관심을 가졌던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 상징주의라든가 초현실주의 같은 이런 현대의 그런 문학들이고 또 저도 그런 어떤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공유하기 때문에 한국 시에 대한 비평을 제가 많이 한 사람인데 그 비평 속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작가들에 대한 비평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그 하나의 정당처럼 이념처럼 문학에도 하나의 그 이념으로 모이는 어떤 그 모임이 있거든요. 계보가 있거든요. 그런 계보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낮과 밤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동지면 똑같고 하지면 뭐 이런 것만 맨날 생각했지. 아니면 뭐 북쪽 동네로 여행 가면은 낮이 좀 짧대 뭐 이런 베개 아래 뭐 이런 것만 얘기할 때나 낮과 밤에 대해서 생각을 했지. 이게 뭐 개념이 다르고 반대고 뭐 낮에 잃어버린 걸 밤에 찾아와야 되고 이런 생각 정말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제 그런 낮밤의 개념, 과학적 낮밤, 그런 어떤 물리적 낮밤도 일상에서 중요하죠. 근데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일상적인 시간, 표면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그런 계산적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학적, 예술적 시간과 공간도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보는 사람들은 한 24시간을 산다 하더라도 훨씬 넓고 풍성한 시간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뭐 같은 책을 읽어도 훨씬 깊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오늘만 해도 지금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아까 제가 이제 오프닝하면서 점심 식사 얘기를 했잖아요. 네. 따시따시한 밥에 네. 대해서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왜 안 됩니까? 지금 맛있게 낮과- 드셔야 됩니다. 낮과 밤에 대해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런가요? 더 맛있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에피타이저로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만약에 이 라디오를 같이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따시따시한 밥을 드시면서 낮과 밤에 대해서 함께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보틀마을님이 오늘 한석준님과 함동규님 대본 가지고 대화하시나요? 두 분이 주거니 받거니 너무 자연스러워서 중마 고우들의 멋진 시나위 연주를 연상시키네요. 앞으로도 두 분의 대화 잘 경청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대본이 있는데요. 오늘 한 30% 정도 한 것 같은데 또 다른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네. 자, 그러면 낮과 밤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 낮의 세계는 규칙과 논리, 예의와 사회적 규범, 페르소나, 가면, 자기개발, 성공시대, 직장인의 모습, 뭐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고, 반면에 밤의 세계는 상상력, 자유, 나의 본질, 고요, 또 뭐가 있을까? 명상,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어디까지나 하나만으로 우리가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네. 예. 당연히 둘 다 똑같은 네. 비중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제일 제가 깨달았던 건, 이게 지금 밤의 의미를 이렇다고 아는 거, 낮의 의미를 이렇다고 아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낮과 밤에 이런 식의 의미도 있을 수 있는 건가? 있을 수 있다도 아니에요. 있을 네.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삶이 가질 수 있는 여러 복합성이 있는데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교육 체계라든가 또 사회인으로서 성공을 하는 어떤 그 삶의 기준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삶의 여러 가지 다면성 같은 것들을 굉장히 어떤 부분을 이렇게 은폐하거나 거세시키고서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거나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 삶이 질주를 이제 하고 있는 게 문제죠. 그리고 특히 우리가 뭐 기술 문명이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역사가 지금 진보하고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돈을 사람들이 많이 갖게 되고, 그러나 이런 정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어떤 풍요한 어떤 측면들, 삶이 가지고 있는 다면성은 굉장히 그 강팍해지고 얄팍해지고 시간을 훨씬 더 얇게 쓰고 살게 만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저는 이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문명을 꼭 저는 어떤 발전의 과정에서 보지 않습니다. 네. 문명의 발전이나 뭐 개인의 어떤 그런 거의 관점에서도 모든 걸 볼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앞으로 함동규 평론가님과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당연한 거를 의심해 보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스마트폰이 당연한 시대여서, 스마트폰이 뭐 새로 나오면 당연히 사야 되고, 뭐 하면 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아이폰 쓰는 사람 아이폰만 주장창 쓰고, 갤럭시 쓰는 사람 갤럭시만 좋아하고, 이런 현상이잖아요. 오히려 심지어 반대쪽을 비난하기도 하죠. 넌 어떻게 그딴 걸 네. 쓰니,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나한테 당연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정말 당연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건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 얘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좀 시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황현 선생님이 에세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어떤 초등학생이 처음에 사물에 대한 이제 개념을 갖게 됐을 때 그 개념을 얘가 잘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를 초등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보는 거야, 1학년에서. 네. 그런데 책을 읽고 있는 사람,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낚시를 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그림 중에서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시험 문제에서 냈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 초등학생이 주간식이었는데 주간식 거기다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고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답으로는 내가 모자 쓰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어허. 예. 그렇지만 이 교육 체계가 원하는 답은 이제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던지는 어떤 이런 질문의 그런 형태, 질문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받고 있는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어떤 코드화된 어떤 질문이고, 그 코드에 맞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시험 문제를 잘 맞추는 사람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주어진 어떤 질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넘어가 가지고도 얼마든지 삶의 어떤 다른 가능성, 풍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훈련하는 거, 이런 게 바로 책을 읽는 이제 과정이고, 또 특히 문학과 예술을 우리가 경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정말 생각할 많은 거리를 던져주셔서 감사합니다. 3주 후에 이런 철학적인 시간 또 이어집니다. 자, 오늘 황현산의 밤이 선생이다와 함께했습니다. 한동균의 사유하는 책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